정부가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93만 명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월 50만 원씩 석 달 동안 총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지난 3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4월에는 수출 타격이 본격화되는 등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LG벨벳이 그 베일을 벗었습니다. 브랜드 이름부터 모든 것을 바꾼 LG 스마트폰이 소비자들의 선택까지 바꿔놓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14조 원 규모 재난지원금을 두고 고객을 확보하려는 카드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93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석 달 동안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1조 5천억 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지원제도를 발표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특수고용직과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입니다. 지원 조건은 중위소득 150% 이하 혹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과 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지난 3월 우리나라가 외국과 거래한 모든 재화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인 경상수지가 1년 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4월엔 수출 타격이 본격화되는 등 적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경상수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23% 넘게 증가한 62억 3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상품 수지 흑자는 줄어들었는데 본원소득 수지가 흑자로 전환하고 서비스 수지 적자가 축소된 결과입니다. 한편 4월엔 경상수지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집계된 4월 무역수지가 9억 5천만 달러 적자로 99개월 만에 흑자 행진을 멈췄고 여기에 계절적 요인으로 외국인 배당 지급 급증으로 본원소득 수지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브랜드 이름부터 디자인까지 차별화를 둔 LG전자의 매스 프리미엄 스마트폰 LG벨벳이 공개됐습니다. LG벨벳은 디자인의 강점을 가진 만큼 온라인 런웨이를 통해 데뷔 무대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G전자가 디자인을 앞세운 전략 스마트폰 LG벨벳을 패션쇼의 형태로 공개했습니다. LG벨벳은 공개 이전부터 기존 스마트폰들과는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화제가 됐는데 이에 걸맞게 론칭 행사를 패션쇼 형태로 진행한 겁니다. 런웨이에선 모델들은 LG벨벳의 감각적이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강조해 패션 아이템으로서 활용되는 LG벨벳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옷이나 가방, 액세서리, 화장품처럼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가 된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스마트폰은 일종의 패션 아이템인 거죠. LG벨벳 디자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물방울 카메라입니다. 이른바 인덕션 카메라로 불리는 디자인을 벗어나 후면 카메라 3개와 플래시를 일렬로 배치해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사용 시 손떨림을 방지하는 기술인 OIS가 빠진 것은 흠이지만 배경 소음과 목소리를 구분해 조절할 수 있는 보이스 아웃 포커스 등 강력한 기능을 새롭게 탑재했습니다. 또 LG벨벳은 6.8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에 좌우 끝이 완만하게 구부러진 3D 아크 디자인을 적용해 손과 밀착되는 접촉면을 넓혀 사용자의 남다른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LG벨벳은 8일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사전 판매가 진행되고 15일 공식 출시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다음 주 초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원금은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 말고도 신용, 또 체크카드로도 받을 수 있는데요. 고객을 확보하려는 카드업계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우선 마스크처럼 오부제를 시행하는데 빠르면 이틀 뒤부터 쓸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나 상품권 등 다른 방법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어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14조 원 규모 재난지원금을 두고 카드업계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뺀 영세 가맹점 위주로 사용처가 한정돼 수수료 수익은 크지 않지만 고객 확보, 점유율 증가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입니다. 실제 지난달 카드 포인트로 지급됐던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두고 카드사들은 다양한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최대 1만 원까지 캐시백을 해주거나 커피 쿠폰을 제공했고 문자 메시지 홍보도 이어졌습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항목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혜택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면서 2분기 실적 부진이 예고된 카드업계. 재난지원금을 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카카오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에서도 역대 최대 분기 매출과 또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카카오의 2020년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늘어난 8,684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19% 급증한 88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역대 분기 최고 기록을 경신한 카카오는 커머스를 포함한 톡비즈, 카카오페이 등 신사업과 콘텐츠 부문이 호실적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가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가 지난 4월 월간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토스는 지난 2015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첫 월간 흑자를 달성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흑자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수익은 지난 2016년 34억 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187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 3년간 약 35배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기준 영업수익의 83%가 제휴 금융기관과 온라인 사업자 등 B2B 기반으로 발생했다며 앞으로 B2B 관련 비중과 규모가 더 확대되고 본격적 이익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노조를 만든 직원들을 강제로 다른 농협으로 전출시키는 등 노조 탄압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 한림농협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감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감사 기한도 굉장히 짧은 데다 지역 조합장들로 구성된 인사기구는 감사 대상에서 빠져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무엇이 문제인지 정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팀의 정순영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림농협이 노조 탄압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저희가 접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안인지 먼저 배경을 설명 들어볼까요? 네, 제주 한림농협이 노조 결성 2달 뒤인 지난해 10월 노조 위원장을 맡은 유통팀장을 농기계 담당 팀원으로 조합원인 마트 전무직 과장을 자재과로 또 유류 행정 담당 과장 대리를 유류 배달 업무로 하나로마트 수산 코너 팀장을 주유소로 인사 처분한 사안입니다. 노조 결성 이후 총 4차례 결친 단체 교섭 요구에 조합장은 단 한 차례도 참석을 하지 않았고 지난 3월 9일에는 이들 노조원 4명을 고산, 한경, 김영 농협으로 강제 전적시키기까지 했는데요. 문제는 한림농협이 전적의 필수 요건인 당사자의 인사교류 동의서 작성 절차를 누락시켰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노조 측은 조합장 등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를 또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대놓고 지금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곳이 또 있나 싶기도 한데 노조 측은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한림농협 노조는 지난 3월 중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 본부장을 만나서 노조원들의 타 농협 부당 전적 조치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진행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지난달 14일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한림농협조합장과 전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제주지역본부 인사업무협의회에 대한 감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또 법적 조치에 앞서서 노조원들의 빠른 업무 복귀를 위해서 우선 지난 21일 법원에 한림농협 측의 노조원 부당 전적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을 지켜본 후
한림농협의 감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농협중앙회 입장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해당 보도가 나간 이후 농협중앙회 측은 어제 갑작스럽게 8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한림농협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노조 측은 원래 두 군데잖아요. 한림농협 조합장, 인사업무협의회 이 두 곳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사업무협의회는 감사에서 빠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 한림농협 노조 측은 시 인사업무협의회 구성원들이 지역의 조합장들인데다가 또 농협중앙회가 관할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직접 감사에 나서는 것은 부담스러웠던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사업무협의회에 소속된 제주시 지역 농협 조합장들도 이 한림농협 노조 탄압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벗긴 힘든 상황인데요. 직원들이 다른 지역 농협으로 전적하려면 근로자의 동의서를 조합장 모임인 인사업무협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다른 조합장들은 이를 문제조차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사업무협의회는 동의서 확인 절차를 몰랐고 지역 농협 인사는 조합장의 권한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역시 인사업무협의회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노무사협견에 중재하고 있다라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협중앙회가 부랴부랴 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보니까 중앙조직이 아니라 제주지역본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정성 문제에 또 논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한림농협조합장은 농협 직원 출신인데다 상임이사는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간부 출신이어서 과연 지역에서 공정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정기 감사의 경우에도 다른 지역본부에서 나와서 교체 감사를 진행을 하는데 같은 지역에서 감사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 측은 한림농협뿐만 아니라 시 인사업무협의회도 이번 감사에 포함을 시키고 과거 인사업무 전반과 전적된 농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 실태까지 함께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지역이 아닌 중앙본부 차원의 감사팀을 구성해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서 당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가처분 신청은 낸 상황인데 일이 처리되려면 시일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적된 4명의 노조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교류 동의 없이 강제 전적이 된 노조원들은 해당 농협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업무협의회 측도 노조 간부를 뺀 일반 직원 2명만 복귀시키는 것으로 노조 측을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림노조 측은 농협중앙회가 공범이 아니라면 성역 없이 지역 조합장들일지라 하더라도 감사하고 제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농협중앙회가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을 경우엔 노조 측이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쪼록 이번 논란 잡음 없이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정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타벅스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상한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소비재 기업 1호입니다. 자상한 기업은 중기부가 공존과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발적 상생 협력 프로젝트인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 스타벅스는 매장 수입군과 공간 등 인프라를 활용해 청년들의 창업 육성을 위한 허브로 거듭난다는 방침입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3번째 자상한 기업으로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를 선정했습니다. 자상한 기업은 지난해 5월 네이버를 시작으로 12호까지 있었지만 소비재 기업은 스타벅스가 처음입니다. 자상한 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인프라와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공유합니다. 중기부는 오늘 서울 성수동 소재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 2호점에서 스타벅스와 청년 창업 네트워크 프리즘,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와 즐거운 청년 스타트업 창업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박영성 중기부 장관과 전창렬 프리즘 대표, 이준배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 회장, 창업진흥력 김광현 원장, 송호섭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스타벅스는 청년 스타트업 창업의 전진 기지로 창업 카페 10개소를 지정 운영합니다. 스타벅스는 창업 카페를 통해 강연과 세미나 등 창업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모임 공간을 제공하며 청년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비대면으로 교류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 나갑니다. 더불어 매장 수익금의 일부를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 촉진을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해 이를 토대로 우수 청년 인재를 육성합니다.
특히 청년 인재들에게 전문 멘토링을 제공하는 엑셀러레이터를 연결해 실제 투자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스타벅스 엑셀러레이터 스터디 그룹 운영과 투자 IR 프로그램 등도 추진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기부는 코로나19 이후 혁신기술 기반의 청년 창업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다며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1995년도 제가 미국 특파원 시절에 그 당시에 미국의 스타트업이었던 스타벅스가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었는데 시애틀에 취재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생 3명이 모여서 만든 커피 전문점. 25년 후에 스타벅스는 글로벌 기업이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렇게 스타벅스와 함께 자상한 기업을 맺는 것은 대한민국의 청년 창업가들이 만드는 스타트업도 스타벅스처럼 글로벌 기업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을 응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청년 고용률이 하락해 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가 협업해 뜻을 모은 만큼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바람이 불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장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나눔과 기부 문화에 앞장서고 있는 한 중견기업이 있습니다. 건자재 유통 사업을 펼치고 있는 덕신하우징인데요. 김명환 덕신하우징 회장은 자신의 국민연금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고 또 최근엔 음반도 제작해 모든 수익을 기부하겠다고 밝혀 업계에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기업이 등장하는 등 훈훈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1980년 건자재 유통업으로 시작한 덕신하우징은 데크 플레이트 업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중견 기업입니다. 2015년에는 업계 최초로 베트남 현지에 공장을 지어 해외 시장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1년 세계 유일의 데크 전용 시험 연구원 설립도 예정돼 있어 데크 업계는 물론 건자재의 스마트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덕신하우징을 세계적 기업으로 일궈온 김명환 회장은 최근 자신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자신의 국민연금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고 베트남전 파병으로 받게 된 참전 명예수당도 베트남 생산공장 인근 보육원 아동들을 비롯한 국내외 아이들에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공익장학재단 무봉을 만들어 전국 단위 사회 유망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장학 후원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자서전과 트로트 앨범을 내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수익 전부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저작권이 불호떡들이 70년 들어가게 해서 내가 가서 하는 겁니다. 노래가 좋아서 하는 건 맞는데 불호떡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더 해야죠. 더 해야죠. 내가 나이 먹으면서 자꾸 더 해야죠. 그건 변하면 안 되죠. 덕신하우징은 기업의 사회 기부 문화 형성에 앞장서겠다며 사회공헌 활동의 폭을 넓혀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가짜뉴스나 혐오 발언 등으로 몸살을 앓아온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독립적으로 콘텐츠의 적정성을 따질 콘텐츠 감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현재 시간으로 6일 콘텐츠 감독위원으로 활동할 20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명단에는 미 연방수뇌법원 판사로 재직했던 헌법학자 마이클 맥코너를 비롯해 다양한 국적의 변호사, 교수, 언론인, 사회운동가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위원 수는 총 40명으로 늘어날 예정인데 이번 명단에 한국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회는 노출, 폭력, 혐오 발언 등을 이유로 회사 측이 삭제 결정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게시글에 대해 이용자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삭제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독일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 중인 접촉 제한 조치를 6월 5일까지 연장하되 내용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현재 시간으로 6일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프로축구 리그인 분데스리가는 5월 중순 이후 무관중 경기로 재개됩니다. 대중교통과 상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1.5m 거리 두기를 계속하는 대신 2개 가정의 모임은 허용됩니다.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조금 여유가 생겼지만 여전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전염병 유행의 첫 단계를 넘어섰지만 질병과 싸움에서 아직 초기 단계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속에서도 중국의 4월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4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마이너스 15.7%와 전달의 마이너스 6.6%를 크게 웃돈 것입니다. 앞서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지난 1월과 2월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17.2%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중국의 4월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2% 감소했으며 무역 수지는 453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국민 10명 중 약 7명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자국의 의료 검사 체제에 불안을 느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일본 내 18세 이상 유권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본의 의료 검사 체제에 불안을 느낀다는 답변 비율이 68%에 달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 비율인 1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마이니치 신문은 검사 건수가 제대로 늘지 않는 가운데 의료체제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본인이 감염되더라도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40%를 기록해 긴급사태 발령 후 첫 여론조사 때보다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국제간호협의회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보건의료 종사자가 9만 명 이상이고 숨진 간호사는 260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계는 각국 정부의 공식 통계가 아닌 30개국의 간호협회 등에서 취합한 정보를 토대로 한 것으로 실제로는 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간호협의회는 개인보호 장비의 부족은 물론 의료진의 감염률 및 사망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기록 실패는 간호 인력과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목숨을 잃은 간호사의 수를 세지 않고 계속 외면한다면 간호사의 목숨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설의 액주먹 마이크 타이슨이 자신의 SNS를 통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경기를 위해 몸을 만드는 중이라며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54세에 접어들었지만 타이슨은 훈련 영상에서 현역 시절 못지않게 빠르고 강한 훅을 선보였습니다. 타이슨과 트레이닝을 함께하는 라파엘 코르데이로는 20대 초반 청년들이 내는 스피드와 파워를 요즘 그에게서 보고 있다고 감탄했습니다. 1986년 20세의 나이에 최연소 WBC 헤비급 챔피언에 오른 타이슨은 가공할 펀치력과 빈틈없는 기량으로 프로 데뷔 이후 37연승을 내달렸습니다. 타이슨은 이번 자선 경기의 수익금을 노숙자와 마약에 노출된 이들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담비입니다. 내일 낮까지는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지만 밤부터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는데요.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양은 중부지방에 최고 60mm, 남부지방에는 최고 40mm가 되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100mm 이상의 꽤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한편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서울의 기온 25도, 대전 26도 등으로 서쪽 지방은 여전히 덥겠고요. 동쪽 지방은 20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저녁부터 흐려져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인천 21도, 춘천 24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동해안은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 속초 19도, 울진 18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종일 구름만 지나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25도, 제주는 24도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남해상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으로도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